오늘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이죠.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취득가액 산정이죠. 자산 취득가액은 예를 들어서 법인이 건물 취득, 그럼 이거는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장부가액을 구성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나중에 그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이 차액에 대해서 처분이익으로 또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처분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 산정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법상 취득가액을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산 부채를 평가하여, 평가한다는 거죠. 평가는 이게 뭐예요? 임의평가입니다. 법인이 자기가 임의로 평가해서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한도인 만큼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법인이 임의로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법은 뭐예요? 세법은 법인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평가기 전 가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인도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즉 법인세법은 취득원가주입니다.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예외적으로 평가 대상 자산이 있어요. 이거는 배울 겁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법인은 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과 세법상 자산 취득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입금불산입은 송금산입이죠. 같은 겁니다. 입금불산입과 송금산입은 같은 거다. 입금불산입 자산 감액 유보입니다. 유보.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런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자산을 임의로 평가증한다든지 또 임의로 평가감한다든지 해가지고 과세소득을 조작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인세법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임의 평가증, 임의 평가감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현된 이익은 뭐예요? 자산 처분할 때 그 처분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임의로 자기 보유한 단기 매매 증권 있죠? 자기 법인이 보유한 단기 매매 증권, 여기서 평가 이익이 발생한다. 근데 세법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은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입금불산입 한다. 그럼 이 보시면 세법상 취득가액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나와 있죠?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다. 그런 경우 매입 당시 대가, 매입할 때 지급한 대가,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예요? 취득세. 취득세가 포함됩니다. 이 취득세는 감가상각 범위에게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건물을 10억에 취득했다. 취득세가 가정할게요. 4억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법인의 4억은 너무 많죠? 4천만원. 그럼 이 법인의 건물 취득가액은 얼마라고요? 법인 취득가액은 10억에 4천만 더한 10억 4천만원입니다. 10억 4천만원이다. 취득가액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포함한다. 그리고 등록 면세나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 금융 자산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이때 매입가액은 세법상 취득가로 한다.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 예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한다 하는 겁니다. 상가 같은 거 있죠? 상가를 취득할 때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건물만 취득했다. 그러면 그 토지주인이 건물을 철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취득할 때는 토지랑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얼마 취득했다 이게 아니죠. 그냥 상가 얼마에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런 가격을 따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가 분양예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로 취득한 자산 있죠. 이 경우에는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학계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합병 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죠. 이거는 합병편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적격 합병이나 적격 분할의 경우입니다. 적격 합병이나 적격 분할의 경우는 피합병 법인의 자산 장부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그러니까 시가가 아닙니다. 취득한 자산의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합병범 더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적격 합병이나 비적격 분할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합병이 뭐예요? 합병은 두 개의 회사가 합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회사가 B 회사를 합치는 경우 A 회사가 B 회사를 흡수 합병한다 가정하면은 A 회사가 B 회사를 먹는 거죠. 그러면 B 회사가 보유한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도 전부 A 회사가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가 A 회사 명의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흡수한 건물이나 토지 이런 거를 취득가액을 뭘로 하냐면은 이 비적격 합병이나 비적격 분할, 비적격 합병인 같은 경우는 해당 자산의 시가, 그러니까 그 건물의 시가, 토지의 시가를 취득가액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적격 합병이 뭐고 비적격 합병이 뭔지는 합병편 보면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적격 합병, 적격 분할의 경우 과세 특례입니다. 적격 합병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 자산
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적격합병으로 본다 하면은 그 A회사가 B회사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한다 하겠죠. 그럼 그 토지 취득할 때 시가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부가액과 했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익은 자산조정 계정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건 어차피 합병법은 다 배워요. 그 다음 보시면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경우 물적 분할도 나중에 나옵니다. 보시면 적격 물적 분할이다. 그러면 물적 분할은 순자산의 시가입니다. 적격 물적 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 분할한 순자산 시가. 다만 이 적격 물적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나오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주식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격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일단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나 순자산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양도차익은 압축기장 충당금 있죠? 이걸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할법인 갑이 물적 분할로 신설법인 을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을을 만드는 경우예요. 이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도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약간 그 설명하려면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인적 분할도 있고 물적 분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물적 분할이죠. 물적 분할 하면은 그 신설법인 을 주식이겠죠. 그 주식을 이 분할법인 갑이 갖습니다. 물적 분할 보시면 신설법인의 을이 승계한 자산, 그러니까 분할법인이 이 자산이 있죠. 그거를 분할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업부를 갑사업부 있고 을사업부 있고 그러면은 그를 분할해 가지고 을사업부만 분할해 가지고 따로 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신설법인 을이죠. 갑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해 가지고 신설법인 만든 게 이게 을입니다. 그리고 을법인 주식 있죠. 을법인 주식은 갑법인이 취득합니다. 갑법인이 이 을법인 주식을 전부 취득한다. 그럼 이 신설법인 을 있죠. 사업부를 분할해갖고 만드는 신설법인 을. 이 사람이 자산의 그 시가가 있겠죠. 시가가 1000원이다. 그리고 부채가 상백. 그러면 이제 갑이 을 있죠. 을 법인 주식을 취득한다겠죠. 그러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을적 분할한 순자산 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에서 300 뺀 700이다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물적 분할한 순자산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로 한다. 현재 이 물적 분할한 신설법인이죠. 신설법이기 때문에 주식에 그 시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부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에서 300 뺀 700을 주식의 취득가로 한다. 그리고 을이 취득한 자산 취득가액은 1000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처분이익 있죠? 처분이익은 1000에서 800 뺀 주식 시가 있죠? 시가 1000에서 장부가액 800을 뺀 200이다. 그럼 이 처분이익 200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을 계상하여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다. 그냥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이게 시험에는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출자죠. 현물출자 같은 경우도 현물출자. 자기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자기가 보유한 뭐 토지나 건물을 출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출자받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그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A 법인이 B 법인의 건물을 현물 출자한다. 가정해 볼게요. 건물 시가가 5억이다. 그러면 이 출자받은 법인은 이 B법인이죠. 출자받은 법인은 B법인이다. 그러면 이 출자받은 법인 취득한 자산, 건물 시가가 5억이죠. 그러니까 5억을 취득하러 간다. 그리고 출자법인이 현물 출자에 의해서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 출자의 경우, 이 경우에는 현물 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 법인의 영업활동하기 전이므로 해당 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현물 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출자한 법인 취득한 주식이겠죠. 이 A법인이 B법인의 건물 현물 출자하는 경우 B법인이 A법인한테 주식을 주겠죠. B법인 주식을 A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의 시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격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 이연입니다. 시가를 보시면 내국법인 적격 현물 출자 요건을 갖춘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 출자로 취득한 현물 출자를 받은 내국법인 주식가액 중 현물 출자로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죠. 현물 출자로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 충당금을 계상하여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 법인이 토지를 현물 출자했죠. 그래가지고 주식을 취득했다. 그래가지고 토지 처분이익이 300이 발생한 경우 이 300 있죠. 이 처분이익 300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을 계상하여 송금 산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물 출자한 법인이죠. 갑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을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그 토지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이 발생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가만큼 주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을법인은 주식을 900 줬죠. 1000을 준 게 아니라 900만 줬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처분이익은 400이 아니라 300입니다. 그런 경우 이 300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을 계상하여 송금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이 을법인 같은 경우는 출자받은 법인 있죠. 을법인은 해당 자산 시가를 취득하러 간다. 그러니까 시가가 1000짜리를 현물 출자 받았기 때문에 토지는 1000을 계상한다는 겁니다. 1000을 계상하고 액면가액이 600이기 때문에 400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채무자의 출자 전환에 따라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입니다. 이게 출자 전환이죠. 출자 전환.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채무자의 주식으로 바뀌는 것. 이게 출자 전환입니다.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이 있어요. 매출채권을 할게요. 매출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채권 5억이 있다는 겁니다. 매출채권 5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5억에 대해서 채무자가 못 갚는다. 자기가 빚을 이 채권에 갚을 여력이 없다. 돈이 없다. 채권자가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채무자 내가 주식을 내 주식을 발행해 줄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해갖고 널 줄게 라는 겁니다. 채무자의 주식을 준다는 겁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식을 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이 받은 주식이죠. 받은 주식을 취득가액을 뭘로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뭐예요? 받은 주식의 시가입니다. 채권자는 매출 채권 5억인데 채무자가 자기 주식을 1억 준다. 채무자의 주식이 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5억짜리를 1억으로 바꾸는 거니까 4억 손해보는 겁니다. 4억. 여기 보시면 받은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자는 4억을 손해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출자전환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출자전환,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또는 뭐 경영 정상화 계획 인가를 받은 출자전환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출자전환의 경우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서 이 회생이 그거죠. 회생, 다시 살린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법원에서 이 한번 망했어요. 이 망한 법인 있죠.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는 거. 그럼 이 법인은 진짜로 거의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하러 한다. 그러니까 5억이죠. 여기 보시면 매출채권 5억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주식에 취득가로 한다. 5억을 주식에 취득가액으로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분 손실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5억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 주식을 처분을 하면 그 처분 손실을 그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때 처분 손실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바로 처분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바로 처분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시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출자전환 또는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받은 출자전환의 경우 채무자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에 취득하여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또 예외 규정이겠죠.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또 이게 나왔죠.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그러니까 이 채무를 보증해 준 경우입니다. 채무를 보증했는데 갑법인이 일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섰는데 일법인이 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갑법인은 일법인에 대해서 일단 채무를 보증했기 때문에 빚을 갚고 일법인한테 다시 구상한다는 거죠. 다시 채무 빚 갚아라 해가지고 발생한 채권입니다. 이게 바로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그럼 이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같은 경우는 시가입니다. 무조건 받은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장부가액 아닙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채권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아닌 받은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규정이죠?
이 보시면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가 발행한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뀐다.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로 한다. 이게 뭐라고요?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 이연 요건이 뭐라고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경영정상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로 한다. 채권자가 받은 주식을 시가로 인식하지 않고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로 인식하는 이유는 채권 포기이겠죠. 채권 포기에 대한 손실의 인식 시기를 주식 처분 시까지 이해한다는 겁니다.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는 일단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가지고 출자 전환 시점 이때는 과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자 전환 시점에는 처분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그때 처분 손실을 인식합니다. 이 A 보시면 갑법인이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천이 있다. 을법인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서 을법인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받았다. 일단 보시면 갑법인이 매출채권 을법인에 대해서 매출채권 천이 있죠. 그리고 을법인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받았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겁니다. 회생계획 인가 출자전환 나오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 나왔다. 그러면은 장부가액,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에 취득하게 한다. 보시면 채무 천 있죠? 이 매출채권, 갑법인은 매출채권 천이고 을법인은 매입채무 천이죠? 그러면 천에 대해서 출자전환하여서 주식을 발행했다. 그런 경우 주식의 시가는 700이다. 이런 경우 이 갑법인은 뭐예요? 세법상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라고요? 1000입니다. 1000.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그러니까 1000을 주식에 취득가액 한다. 회사는 주식의 시가인 700으로 인식했죠. 그리고 대손상각 300을 계산한 경우 대손상각 300에 대해서 세무조정으로 송금불산입 주식 300 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